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부흥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고 또 그 기업들의 성장과 새로운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소개가 되면서 미국인들의 삶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그런 어떤 새로운 부흥의 시대에 돌입했다는 점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경영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많은 이론들의 원류들이 이제 이 시기에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그 프레드릭 테일러라든지 또 그 체스터 버나드라든지 이런 어떤 이론가들 그또뭐 메이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 경영학의 어떤 가장 근원이 만들어진 시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이 시기에는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이론들이 등장하면서 경영학의 하나의 학문적인 풍부성을 이제 갖춰 나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그 이론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선 그 1940년대, 50년대를 지나면서 경영학 이론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라는 것은 이제 전략 개념이 등장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전략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은 결국 시장이 예전에는 이제 둘의 그런 어떤 과점적인 기업들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였습니다만 이제 점점 이 전후에 경제가 부흥하고 또 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경쟁이 격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는 그전에는 생산성을 높여서 많은 어떤 생산성 많이 생산하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만은 이제는 경쟁이 격화되기 때문에 이제 경쟁 상대를 내가 이겨서 결국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좀 새로운 과제가 대두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그 기호 또 소비자들의 그 어떤 생활 양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맞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기호는 이제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 변화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 이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포드와 GM. 그렇죠? 왜 포드가 GM에게 경쟁에서 밀리게 됐는가? 결국 GM은 그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기호에 이렇게 맞춰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조직 구조, 그러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이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포드는 이제 한 가지만을 고집하다 보니까 소비자의 기호 변화와 또 요구의 변화에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들의 기호가 다양해지고 변화가 빨라진 데에서는 이 사업 다각화,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소비자의 그 니즈를 충족시키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졌던 그러한 이제 시기,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이제 그 국내 시장에서만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글로벌한 그런 사업을 이제 전개해 나가던 그런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해외 시장을 간다는 것은 전혀 우리가 그 시장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진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그 시장을 분석해야 되고 이러한 어떤 그 전략의 기능들 그런 것들이 더욱 크게 요구가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편으로는 또 조직이 확대되고 경영의 기능이 이제 복잡해지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경영의 복잡성이 더 증가하고 또 그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 부분이 늘어남과 함께 또 그 시장에서의 경쟁자가 늘어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 속에서 이 전략의 개념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영의 개념은 조직 내에 어떤 자원이 있으면 이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많이 만들어내면 됐어요. 최대의 산출. 그래서 생산성만 높이면 됐는데 이제 전략 경영의 개념은 경쟁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이제 주된 목표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 시기에 등장했던 학자들은 우리 그 전략 경영에서의 태두라고 할 수 있는 그 이고르 엔소프라든지 케네스 앤드류스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제가 언급했던 그 알프레드 챈들러 그리고 이제 1970년대 이후에 우리 이제 그건 다음 주에 제가 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경영학계의 전략의 어떤 가장 위대한 학자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클 포터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전략이 하나의 경영학의 한 부분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게 됐습니다. 그 이고르 엔소프는 경영 전략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태두죠. 그래서 65년도 코퍼레이트 스트래티지라는 경영학 전략 교과서를 처음으로 출간했던 그런 분이고요. 3S 모델이다 해가지고 의사결정의 대상을 전략 그리고 조직 시스템의 관점에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략 개념이 여기서 도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엔소프는 전략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회사, 우리 기업의 미래 모습, 투비죠, 투비. 그리고 현재 모습 간의 갭을 발견하고 그 갭을 어떻게 메워갈 것인가를 계획하는 그런 것이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전략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업의 다각화를 통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인데 그게 여기 보면 이제 엔소프 매트릭스라는 것을 통해서 엔소프 매트릭스라는 걸 통해서 어떤 제품과 시장 이 양축을 가지고 이러한 전략적 옵션들이 있고 이것이 각각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되고 구사가 되어야 하는지를 이론화, 체계화했던 그런 학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경쟁력의 원천은 기존의 기업 활동 중에서 핵심이 되는 그러한 어떤 강점을 활용해서 경쟁력을 발휘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강점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던 그런 분이죠. 그런 학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전략의 개념이 도입됨과 아울러서 장기 경영 계획이라는 것이 기업 실무에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을 통해서 이제 장기 경영 계획이 필요하다. 환경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우리 기업에서 기업에서 이제 그런 점을 인식을 하게 됐고요. 특히 이제 이 시기는 제가 앞에서 굉장히 안정된 시기였다. 특히 이 성장과 발전을 지속하는 그러한 이 안정적인 기업 환경. 안정적인 기업 환경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시장을 스테이블한 것으로 보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미래 3년 후, 5년 후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장기 경영 계획이 요구가 됐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경영의 기능이 그리고 기업에서 기업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기능들,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복잡화되고 세분화되고 그렇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한데 묶어서 기업의 어떤 경쟁 우위라고 하는 그런 목표와 이렇게 일치시키는 그러한 기능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장기 경영 계획. 그래서 그 경영 계획 속에서 여러 가지 이런 세부 기능들에 대한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업의 사업 영역에서도 이 다각화가 대세라 그랬잖아요. 다각화. 그래서 과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사업에 집중해야 될 것이냐, 어떤 사업에 좀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되고 또 어떤 사업은 좀 이제 투입 자원을 줄여야 될까. 이러한
이고로 엔소프가 얘기했던 것도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사업 포트폴리오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모두 다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떤 것들을 전략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것이냐. 또 어떤 부분들, 이런 그 경쟁의 영역 설정, 그리고 각 사업 영역에 대한 자원 분배, 그리고 통제 문제, 이런 것들이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영 계획을 통해서 그 과연 다각화된 사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을 예측하고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영자의 기능으로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기 경영 계획을 세우는 별도 조직들이 기업 내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어떤 것들이죠? 뭐 비서실이라든가 기획실이라든가 이런 그 기업 조직 내에 그런 전문 부서를 두고 그런 전문 부서가 이 장기 경영 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임무가 부여가 되고 그 다른 어떤 기타 다른 그 조직들은 그 장기 경영 계획 하에서 또 자기 부서, 자기 부문, 자기 사업의 어떤 플랜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경영 방식이 이제 이 당시에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컨설팅 펌, 이제 이러한 기능들이 사실은 이제 이 환경에 대한 예측, 앞으로 어떻게 환경이 변화할 것인가 우리 예측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정교하게 잘 예측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경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경쟁 상대방을 또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인더스트리 전반에 대한 이해와 또 환경에 대한 예측성이 높은 그런 전문적인 어떤 그 어드바이스, 전문적인 그런 그 어떤 그 사람들의 도움 이런 것들이 필요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컨설팅 회사, 그런 장기 경영 계획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장기 경영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어떤 많은 툴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이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레임, 또 여러 가지 이론, 여러 가지 툴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이 이제 케네스 앤드류스가 제안한 스왓 분석이라든가 또는 그 버논이 얘기하고 있는 PLC, 제품 수명 곡선 이런 툴들이 이제 이용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스왓 분석이죠. 그래서 외부 환경 분석과 또 내부 환경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또 미래에 우리가 어떤 분야에 좀 더 가능성이 있다 또는 어떤 분야에 앞으로 더 집중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것이 이제 PLC입니다. PLC, Product Life Cycle이라는 것인데 제품은 이제 처음에 도입기에서 시작해서 어떤 제품이 처음 개발돼 가지고 시장에 소개되는 그러한 시기에서부터 성장기, 또 성숙기,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언젠가는 또 쇠퇴기 이렇게 그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어떤 그 흥망성쇠를 이 제품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지금 과연 우리 제품이 지금 이 PLC 상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 여기 성장기에 있느냐, 아니면 성숙기에 있느냐, 아니면 또 쇠퇴기에 있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업에 계속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툴들이 이건 뭐 대표적인 툴입니다만은 이런 프레임과 툴을 통해서 좀 더 과학적이고 설득력 있는 그런 계획들이 제시될 수 있었던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컨설팅 회사들이 이때 등장을 했다 그러는데 이제 그 맥킨지, 오늘날의 세계 최고의 컨설팅 회사 맥킨지가 이제 1939년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맥킨지는 컨설팅 개념을 가장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영과 조직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들로 구성된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것을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이 맥킨지의 컨설턴트들은 뭐 세계 최고의 능력을 갖춘 이런 컨설턴트들이 그들의 어떤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축적된 지식들을 활용해서 뭔가 기업들에게 그 기업들이 뭐 개별 기업들이 사실 그런 정교한 분석들을 다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맥킨지가 이제 그런 일들을 대행해주고 도움을 주는 그러한 비즈니스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950년대 이후 아까 제가 이전에 강의에서 이제 사업부제가 보편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부제를 실제로 구상하고 이제 실현하는 그런 쪽에 비즈니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사업부제를 도입하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12%라는 아주 고성장을 거듭한 뭐 오늘날에도 세계 최고의 그런 컨설팅 회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요보다는 이제 좀 많이 뭐 한 20년 이상 주졌지만은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 BCG라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또 양대 산맥을 이루게 되는데 브루스 핸더슨이 만들었습니다. 1963년에. 그래서 여기서는 기업과 시장을 철저히 분석해서 그 어떤 역학관계 이런 것들을 철저히 분석해가지고 그것들을 기업 의사결정에 적용하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BCG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프레임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이런 히트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낸 것으로 또 유명한데 학습 효과와 경험 곡선이라는 개념. 학습 효과라는 건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경험이 축적될수록 더 다른 경쟁자보다 앞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학습 효과와 경험 곡선의 이론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BCG 매트릭스 통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또는 어떤 사업에 좀 더 자원 배분을 많이 할 것인지 이런 포트폴리오의 관리 측면에서는 거의 혁명적인 그러한 프레임을 제시했던 그러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의 과학화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그러한 컨설팅 회사로 오늘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전략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 시기에 마케팅의 개념이 또 등장을 하게 됐어요. 이거 마케팅이 등장한 것은 뭐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고객들이 니즈가 변하고 또 기호가 다양해지고 또 그 니즈를 맞추기 위한 경쟁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찾아내고 또 다른 기업들보다 더 앞서서 그들에게 어떤 우리 회사에서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전달해 줘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즉 1950년대 이후는 생산 중심의 경영에서 오타가 났네요. 생산 중심의 경영에서 소비 중심의 경영, 그러니까 즉 소비자 중심적인 어떤 경영으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고객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고객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런 상품과 고객을 어떻게 하면 서로 연결을 시켜줄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그 고객의 어떤 니즈, 그들이 바라는 것들을 어떻게 충족시켜줄 것인가. 이러한 기능이 매우 기업에서 중요한 기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브랜드 광고가 마케팅 중요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가치를 표현하는 하나의 집합체로서의 브랜드, 그 브랜드가 모든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자기가 소비자 자신이 갖고 있는 니즈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총화로서의 브랜드의 이미지, 또 브랜드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광고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이 어떤 소비자들의 또 충성도를 이끌어내고 소비자와 기업을
가장 단단하게 엮어 줄 수 있는 그런 매개체라고 보기 때문에 브랜드와 광고가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롬 맥카시라는 사람이 이제 마케팅 믹스라는 것을 이제 소개하게 되는데, 이게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4P 모델이 이제 이 시기에 제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에도 이제 이 시기가 요 하나의 기초를 형성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때 이제 필립 코틀러가 전략적 마케팅 프로세스, 즉 이 니즈를 소비자들을 조사하고 그 STP라는 그 어떤 그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뭐 시장 세분화, 뭐 타겟팅, 포지셔닝, 그렇죠? 네, 그런 것으로 하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케팅 믹스, 이런 그런 STP 한 이후에 마케팅 믹스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그것들을 실행하고 그것이 잘 이루어져 관리하는 이런 하나의 그 전체적인 마케팅 프로세스를 이 필립 코틀러가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가 말하고 있는 이런 피터 드러커의 말 중에서 바로 비즈니스 목적은 고객을 창출하는 것이다. 우리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 우리가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그 가치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어떤 그것들, 그런 그 소비자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소비자들이 느끼는 이런 결핍, 뭔가 부족함,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만족시켜 줌으로써 새로운 고객들을 창출해내는 것이 비즈니스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결국 이것은 마케팅이 그 비즈니스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브랜드를 얘기하는데, 이제 브랜드 대표적인 뭐 여러 가지 그 브랜드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말보로, 이게 뭐 별로 썩 좋은 예는 같진 않네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담배를 만들어 파는 그런 필립 모리스의 대표적인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가 똑같은 말보로인데 이게 처음에 나올 때는 이런 어떤 여성적인 메시지를 굉장히 강조를 했다는 것이죠. 그건 뭐겠습니까? 여성 시장을 이제 끌어들이는 그런 그 하나의 그 어떤 그 고객 제안을 했다면 이제 이것이 담배가 굉장히 그 몸에 유해하고 특히 여성들의 건강에 좋지 않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타겟을 이 여성에서 이제 다시 바꿉니다. 남성에게 어필하는 그런 광고를 제기는 다렐 윈필드라는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말보로 광고 모델인데, 이 그 말보로의 브랜드가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를 이런 여성의 굉장히 그 부드러운 여성의 이미지에서 이제 굉장히 이런 어떤 액티브하고 또 야성적이고 또 낭만적인 뭐 이런 모습으로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보로라는 이름은 동의를 하지만은 그 말보로가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 그것이 갖고 있는 가치는 이렇게 시장 변화에 의해서 변했고,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는 바로 이런 광고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말보로의 그 브랜드 전략이 이제 구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마케팅과 관련해서 테오도르 레빗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하버드대 교수인데 1960년도에 논문을 하나 발표합니다. 그 논문이 이제 마케팅 근시안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는데, 여기서 이 테오도르 레빗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까지의 그 생산주도적 사고, 기존의 기업들이 갖고 있던 생산자 중심의 사고에서 탈피해서 고객 주도적 사고로 전환을 해야 된다. 기업의 임무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 생산은 그동안 20세기 초반의 모든 경영 이론, 그 과학적 관리 이론에서 관심을 가진 것들이 바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생산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낭비를 줄이고 좀 더 많이 생산할 것이냐, 여기에 집중돼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탈피해서 고객 중심의 고객을 만족시키는 그 가치를 만드는 것이다.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만드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을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이 논문에서 예를 든 것이 이제 철도 사업이 왜 쇠락하게 됐는가. 그것은
철도 회사가 자신들을 철도 회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즉 자신들이 지금 종사하고 있는 그 산업의 제품 중심의 사고, 즉 생산자 중심의 사고했기 때문에 비행기라든지 항공기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다른 경쟁자에 밀리게 됐다. 철도 회사는 철도 사업이라는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이런 이동의 개념으로 봤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서 파장을 일으켰던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장하는 산업은 없고요. 결국은 계속해서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인구와 경제력이 커지면 시장은 당연히 성장한다. 인구와 경쟁이 커지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또 경쟁하는 다른 것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성장하지만 그것이 저절로 우리 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요를 늘린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품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게 완전 제품 중심적인 그런 사고. 그 다음에 생산 기술이 향상되면 비용이 줄어들어서 더욱 많은 이익이 남는다. 그렇지가 않죠.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면은, 생산 기술이 향상이 되면은 그것이 또 다른 혁신으로 이어져 가지고 우리 제품의 그 어떤 효용이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이제 그 인간관계론, 그 과학적 관리론과 상대되는 인간관계론에 이어서 동기부여 이론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엘튼 메이오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노동자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사람이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동기부여, 즉 일을 하고 싶은 욕구를 일으켜서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그 기존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보너스를 줘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인간 자체의 어떤 인간적인 요인, 즉 인간 심리 속에 있는 동기의 요소를 끌어내 가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 어떤 근로의 의욕을 높여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30년대 이후 과학적 관리의 반기를 들고 인간의 심리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맞춘 인간관계 이론, 그리고 인간주의적 경영의식,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 아까 그 심리적 계약을 통해서 그 고용을 계속해서 고용이 되고 또 한 번 고용이 되면 오래도록 그 기업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의 생산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 스스로 일을 하고 또 자신 스스로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일으켜야 된다. 그것이 이제 노동 동기와 동기를 촉진하는 그런 요소가 되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매슬로우가 되겠습니다. 매슬로우는 다 아시는 것처럼 5단계의 욕구 단계를 제시해가지고 인간은 욕구를 갖는다. 그리고 인간은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를 한다. 그다음에 욕구 간에는 어떤 계층이 있다. 이런 어떤 인간의 그 욕구와 동기에 대한 이론화를 이루었던 그런 학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와 연관해서 이제 허즈버그의 이요인 이론하고 맥그리거의 그 XY 이론을 또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어요. 허즈버그는 이제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으로 나눠 가지고 위생 요인만으로는 동기부여가 안 되고 진정한 동기는 그런 어떤 여기서 말하는 동기 요인에 의해서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따라서 이 종업원들의 어떤 그 근로 의욕을 일으키는 것은 업무 충실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그 업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직무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맥그리거가 말하는 XY 이론, X 이론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은 게으르다, 일하기 싫어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통제와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그 강제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의 그 관리자. 그다음 Y 이론을 가진 관리자들은
작업자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자아 실현을 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 Y 이론이 바람직한데 많은 관리자들이 아직도 X 이론에 매몰돼 가지고 이러한 X 이론적인 관점에서의 관리 통제를 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비판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인간관계론의 하나의 또 파생, 접근, 하나의 이론적 체계로서 행동주의 접근이 나오는데, 이제 행동주의는 인간의 그런 어떤 심리는 사실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어떻게,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표출되죠? 행동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그 행동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연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스키너라든지 또 아지리스라든지 리커트라든지 이런 학자들이 바로 이 행동주의 접근법을 연구했던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행동주의 접근은 이제 관리자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 인간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는 그런 이론을 만들고자 나타났던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행동주의 접근법을 통해서 결국은 인간의 동기나 집단 행동을 이해하고 또 작업장에서의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이해시켰다라는 그런 공헌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른 비판은 개인 행동, 이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이 항상 똑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게 너무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복잡스러운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 행동주의 접근법은 뭔가 조건들을 동일하게 주어지면 인간은 똑같이 행동한다.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이런 연구들을 진행해 왔는데 사실상 그 결과들을 보면은 너무나 인간의 행동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나는 똑같은 조건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거기에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하는 것들이 나온다면 결국은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서 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들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이제 부흥의 시대 1970년대까지의 주요한 우리 또 역사적인 그런 내용과 또 이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 시대를 우리 다음 주에 다시 강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